에센스를 쓰고 앰플을 쓰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바르고 뭐 아이크림까지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대여섯 가지 이상을 바른 다음은 실제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자꾸 이제 화장품으로 생긴 뭐 트러블이나 뭐 피부 예민함 등을 또 화장품으로 야, 이 화장품 쓰면 이 트러블 좋아진대라고 해서 이걸 해결하는 식으로 돼버려서 또 다시 화장품이 문제를 유발하게 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를 이제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뒷면을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성분표라는 거에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성분들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바르죠? 뭐 토너, 에센스, 뭐 세럼, 뭐 로션, 뭐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이렇게 만약에 바르는 사람이라면 이 전성분표에 겹치는 항목만 빼더라도 한 200여 가지의 물질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발라지는 것과 같거든요. 이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연히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 있는 우리가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재생에 관련된 물질들은 사실 몇 가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에 관여가 되냐면 우리 뭐 발랐을 때의 발림성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그 향 그리고 이게 보존력 등의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를 때 개수를 이렇게 늘린다기보다는 피부에 꼭 필요한 물질들만 포함된 것들을 선택을 하고 건조하다면 사실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이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이 모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성분표에 적혀져 있는 이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 성분들도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물질들이 또 당연히 모공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를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사실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보습 단계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모공을 막아서 또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색소 악화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가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제 얼굴이 잿빛이나 막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 중에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헤나 염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후에 피부 질환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색소 질환인데요. 이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릴 흑색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심한 타입만 나와요. 그래서 에이 뭐 무슨 이렇게 심한 이 색소 질환이 무슨 화장품 때문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화장품 때문에 이 현상이 관찰이 되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질환 때문에 다니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뭐 기미가 원장님 있어요. 아, 이 부위가 얼굴이 갑작스럽게 좀 탔어요. 이 정도로만 아시고 계속 치료하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장품에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의해서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금 피부과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발라진 부분의 기미처럼 좀 드문드문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화장품들을 사실 연달아 바르게 되면 당연히 그 원인 물질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미인데요. 사실 기미의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하게 되면 기미 부위가 악화가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미가 있는 환자가 비타민 A 우리 레티놀이라고도 하죠. 이 레티놀 화장품을 발랐는데 막 따가움이 유발되는 경우 기미가 아이러니하게 더 악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단계의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 물질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르는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를 자주 미는 분들은 사실 그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때를 밀면 피부가 막 반짝반짝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가지고 매끈매끈해 보이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뜨거운 물에 모공이 열리니까 이렇게 모공을 쫙 열고 씻어낸 이후에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다시 닫아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세정력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폼 클렌징으로도 충분하고 메이크업 이후에도 이중 세안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충분히 모공 사이에 껴있는 노폐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교차로 세수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홍조가 생기고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피부 표면에 이렇게 혈관을 제가 고무줄에 비유를 해볼게요. 찬물에선 당연히 수축을 하고 뜨거운 물에서 이완을 한다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하게 된다면 고무줄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혈관도 확장돼서 홍조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뜨거운 증기나 뜨거운 물의 자극도 피부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의 손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법은 제가 적당한 미온수를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얼굴에 댔을 때 아주 살짝 찬기가 감도는 미지근한 물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피부에 닿는 물의 온도를 미온수로 일정할수록 피부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는 당연히 각질 제거입니다. 우리가 스크럽이라고도 하죠. 일반인들이 일단 각질 제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피부가 매끈해지고 싶고. 그쵸? 그쵸?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 주는 건데, 이 모공 부위에도요, 이 모공이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바깥층에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탈락되지 않고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다면, 피부 쪽에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이렇게 되겠지만 모공 부위는 두꺼워지면 입구가 맞겠죠. 자,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여드름으로 고생하거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트러블도 덜 생기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도 덜 생긴다고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드름 치료할 때 하는 그 필링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 필 오프, 껍질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공이 이렇게 각질화돼서 두꺼워진 부분을 한꺼풀 벗겨내니까 안에 있는 피지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반 분들이 이 피부 미백을 위해서 사실 각질 제거를 하죠. 우리가 때를 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때는 결국 그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인데, 앞에서 설명한 피부는 우리가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바깥쪽에 있는 이 표피층이 한 달의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얘네가 위로 올라가면서 납작해지면서 핵이 없어지면서 탈락이 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8일에서 30일을 주기로 탈락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약간의 먼지나 피지 그리고 멜라닌 색소 등에 의해서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뭐다? 때인 거고, 결국은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었던 이 각질층, 이 각질층에 피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때를 자주 미는 분들은 사실 그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때를 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막 반짝반짝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절로 탈락될 이 죽은 각질들을 억지로 밀어가지고 안에 있는 아직 프레시한 이러한 각질층이 당연히 노출되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매끈매끈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질 제거, 때를 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각질 제거를 그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뉜다. 표피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을 각질층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각질층은 벽돌에 이 벽돌 모양 같은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세콜지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된 이 지질이 메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피부 장벽은 제가 루프,
즉 지붕의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당연히 피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지붕이 막아주고, 또 지붕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바이러스, 뭐 세균 같은 유해 물질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어떨까요? 지붕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즉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돼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입을 하고, 두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평소에는 닿아도 문제가 안 됐던 뭐 화장품이나 물질들이 안쪽으로 침투를 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집안에, 이 지붕 안에 있는 집안에 수분이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얘네가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발하게 되니까 이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이 계속 부족하게 돼서 이 속건조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각질이 많아, 피부에 각질이 올라왔어 할 때 이 각질이 과연 제거가 돼야 되는 각질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막 각질이 올라와서 각질이 많아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각질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각질이 제거돼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모공에 있는 이 각질층이 만약에 잘 제거가 된다면 안에 있는 피지들이 배출이 잘 되니까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 두 번째 경우를 각질이 많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각질층을 각질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걸 제거돼야 되는 각질층이라고 생각해서 막 각질 제거를 사용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막 박박박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있는 게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는, 즉 피부가 갈라져 보일 정도로 건조한 피부는 당연히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각질 제거를 인위적으로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하얗게 일어나 보이는 그 각질이 사라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므로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의 각질화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질 제거의 방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므로 비추천하고, 우리가 아하, 바하 같은 이런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식을 뭐 현명하게 간헐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에 힘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힘을 줘야지 내가 수축시키는 힘이 가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눈매가 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을 좀 덜 쓰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게 첫 번째로는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죠. 그리고 이 눈꺼풀을 위로 올리게 되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눈을 점점점 어쩔 수 없이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또 이거를 자꾸 극복하려고 하니까 이마 근육을 통해서 눈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지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이마 근육 쪽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우리 만약에 쌍꺼풀 없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눈 커져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막 눈 부리부리하게 뜨는 경우 있죠. 이것과 비슷하게 눈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뜨려고 하게 되면 이마 주름이 생기니까요. 눈썹이 위로 좀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려고 유지를 하는데,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요, 이 상태에서 눈을 위로 치켜들어 올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눈을 위로 치켜들어주고. 그러니까 손으로 눈썹을 잡아주는 이유는 이마주름이 안 생기게끔만 해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눈동자를 위로 올리면서 이쪽 부분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눈동자 윗부분에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자,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많이 강화가 되는데, 자, 이게 이쪽 근육이 무조건 두꺼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가 인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력 운동도 하다가 내가 이두 쪽에 들어가는 힘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 느껴졌을 때 그 근육이 발달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꺼풀 올린 근육이라는 근육의 힘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 힘을 줘야지 이 눈꺼풀 올린 근육을 내가 수축시키는 힘이 가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눈매가 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을 좀 덜 쓰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코에 가장 모공이 좀 넓어 보이죠? 우리가 특히 뭐 블랙헤드가 딱 있으니까 모공이 더 넓어 보이는 게 있는데, 이를 줄일 때 저는 이제 코팩이나 각질 제거를 하지 말고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클렌징 오일을 피지, 즉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문질러 주는 건데, 자, 이때 주의할 게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중 세안 중에 첫 번째 세안 단계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세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코에 이제 블랙헤드를 줄일 수가 있지만, 만약에 메이크업도 되어 있지 않은 맨 얼굴에 매일마다 블랙헤드를 줄인다고 코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비정상화되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은 국소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한 2, 3일에 한 번이나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 두 번째가 꼼꼼하게는 문지를 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블랙헤드 없앤다고 막 클렌징 오일을 막 코 주변에 막 너무 강하게 문지를 경우에는 코 주위의 불금증과 혈관 확장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또 주의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두 번째 2차 세안을 클렌징 폼을 통해서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이 접시와 이 퐁퐁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름이 묻은 이 홈이 있는 접시를 제가 만약에 퐁퐁으로 닦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기름은 피지랑 블랙헤드이고 이 홈이 있는 접시는 모공이 있는 피부로 가정을 해보고요. 퐁퐁은 클렌징 오일로 비유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접시의 이 홈 사이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퐁퐁을 대충 묻히고 그 이후에 충분히 닦아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퐁퐁과 기름이 섞여서 이 안에 홈 부분에 껴있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클렌징 오일이 피지랑 섞여서 얘가 만약에 충분히 닦여져 있지 않다면 오히려 얘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2차 세안이 확실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매년 피부의 콜라겐이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0대가 접어들면 피부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잔주름과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피부 노화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입니다. 내인성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냥 생리적인 노화인데, 이 내인성 노화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이 피부 구성 물질이 서서히 감소가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잔주름이 생기면서 이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건조증도 발생을 하고요. 이 같은 변화는 이제 햇빛이 닿지 않는 부위에서도 일어나고 세포의 노화 속도와 이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외인성 요인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노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햇빛이죠, 햇빛. 피부과에서 그래서 이걸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우리 UV는요, 피부에 깊은 손상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뭐 색소 침착이나 굵고 깊은 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자외선은 모공에도 노화에도 이제 백해무익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촉진을 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하거든요. 자외선 이외에도 뭐 오염된 대기나 뭐 담배 연기, 그리고 나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또 이 외인성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매년 피부의 콜라겐이 한 1%씩,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0대가 접어들면 피부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잔주름과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60대 분들을 측정해 보면 콜라겐 수치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돼 있어서 피부가 더 얇아지고 이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린 나이부터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는 10대 피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10대 피부는 핵심이 피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 10대의 최대 고민은 뭐죠? 여드름이죠. 자, 여드름의 원인은 피부과학적으로 1번 피지의 증가, 2번 모공의 과각화증, 3번 여드름균, 4번 염증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이 사실 첫 번째 피지의 증가와 두 번째 모공의 과각화증입니다. 모공의 과각화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공의 입구 부위가 각질화되면서 입구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가 증가하는데 피지가 막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러한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게 10대의 가장 피부의 문제점인 거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는 피지의 관리겠죠. 성호르몬이 변화가 되니까 피지가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막 밤늦은 허겁으로 계속 잦은 간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GI 수치,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야식에는 많기 때문에 IGF-1이라는 호르몬이 증가가 되게 되고 이것이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클렌징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클렌징을 아침에 한번 밤에 한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야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래 막 이런 얘기 듣고 자꾸 10대 분들도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악건성 막 극도로 건성인 사람들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10대에는 과도한 피지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이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에 클렌징 폼을 아예 챙겨가서 낮에도 중간에 한 번씩 뭐 독서실에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아 보이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씩 더 세안할 것을 제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피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으로 하지만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로 좀 마찰을 많이 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폼 클렌징을 할 때는 좀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해서 마찰을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오일 프리 보습제를 쓰는 게 좋은데 10대에도 뭐 악건성인 분이라면 당연히 뭐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력이 강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피지가 많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긴 10대의 경우에는 오일 프리, 넌 커메도제닉한 보습제를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가 엄마가 쓰는 걸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40대, 50대 보습제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야 너도 이거 같이 써봐 라고 이제 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0대의 경우에 문제점은 이제 화장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10대 때부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2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빈도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에 처음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 중에 뒤늦게 피지 발달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모공이 화장품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클렌징을 올바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관리법은 당연히 첫 번째는 메이크업 이후에 세안을 꼼꼼히 해주는 건데 메이크업 이후에는 이중 세안을 통해서 확실히 메이크업 입자들이 지워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피지 발달과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되도록 피해서 IGF를 증가시키고 피지 발달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유제품들도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것이 이 피지 발달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대 때를 살펴보면 20대 때 사실 탄력 떨어져서 오신다는 분들은 사실 정말 피부의 콜라겐 감소로 탄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중턱이나 심술보나 턱 라인 등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리프팅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콜라겐 수치가 많이 체감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잔주름도 들고 모공이 좀 늘어져서 넓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연령대에나 해당되는 말이지만 10대, 20대 때까지는 사실 보습제 사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증가되어 있는 피지양으로 어느 정도 내 피지에 기름 형성이 이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화장실에서 그냥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평소에도 제 피부심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크림 발라, 수분 크림 발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발라, 탄력 크림 발라, 아이 크림 발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크림만 몇 종류씩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 밀폐제라고 하는 기름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을 이런 식으로 막 4중, 5중으로 덮으면 당연히 모공의 피지가 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성분들의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중 히알루론산 바르기인데요. 이제 이중이라는 게 뭐냐면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입니다. 우리가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함습제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빨아당기는 애들.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에 1000배나 되는 물을 빨아당기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분자량을 통해서 깊숙이 투과돼서 물을 많이 끌어당기고, 또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폐를 시켜주는, 그래서 이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같이 있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제 40대, 50대를 볼까요? 40대가 넘어서부터는 당연히 30대에 언급했던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부 탄력도도 더 감소되고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양도 약간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얼굴의 중간 부위 근육 키우기입니다. 이 얼굴의 중간 근육의 근육이 퇴화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위에 붙어있는 조직들도 중력 방향에 의해서 처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앞광대족이 꺼져 보이니까 중간 부위의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줘서 앞광대 볼륨을 좀 증가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인상도 좋아 보이고 당연히 이 눈 밑 쪽의 꺼짐도 완화돼 보이겠죠. 이 방법은 어렵지 않고 광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떨어질 때까지 좀 수초 이상 버텨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 부릅뜨기 운동인데,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린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이 좀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걸 또 극복하려고 이마로 개입이 되니까 이마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근육을 쓰지 않고 눈꺼풀 올린 근육을 강화, 즉 여기에 힘을 주는 방법을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썹이 올라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고 눈을 위로 치켜뜨는 연습을 해주면 눈꺼풀 올린 근육에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눈을 뜰 때도 이 부위에 힘을 더 주게 돼서 이마주름이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저분자량 콜라겐 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을 복용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도움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좀 의학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써땡땡, 울땡땡, 그리고 이런 제품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탄력도를 증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보죠. 막 백육자국 오늘 눌렀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안 들어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주름이 그냥 잡혀있는 고정주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피부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살을 이렇게 꼬집었을 때 얇어! 이거는요, 사실 피부가 두껍다, 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꼬집을 때는 피부뿐 아니라 지방도 같이 꼬집게 되기 때문에, 지방, 즉 살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피부가 두꺼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살이 없는 사람은 피부가 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확하게 피부의 두께를 측정하고 싶다면 사실 초음파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초음파를 한다고 피부층의 밀도,
즉 진피층의 밀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점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밀도를 알려면. 근데 그러면 피부 두께 알아보려다가 조직 검사로 살 꼬매서 흉만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눈가 쪽이나 이 손등층의 피부를 살짝 집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피부가 좀 쉽게 잡히지 않고 두꺼운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 피부가 아직 좀 두꺼운 편일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막 얇고 쉽게 잡히는 경우에는 얇아지고 있다. 내가 지금 얇은 피부다. 예전보다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든다면 좀 노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부위는 지방이 그나마 신체 다른 부위보다 좀 포함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꼬집었을 때요. 그래서 피부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별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를 우리가 살짝 눌렀었을 때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고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보죠. 막 백액자국 오늘 눌렸는데 막 나이 들면서 이게 안 돌아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주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간이나 뭐 콧잔드, 그리고 뭐 이마, 어떤 특정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이 표정 주름도 늘어나게 되고요. 살이 처져서 생기는 팔자주름이나 이 심술보 아래 이게 처지게 되면 생기는 이 마리오네트와 같은 주름도 더 깊어지고 늘어나게 되죠.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산소 분자입니다. 이 불안정한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세포 내 산화 반응에 참여해서 필요할 때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노화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이 된다면 피부 세포를 포함한 이 인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자외선에 노출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스나 흡연, 뭐 음주 이런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산화시키고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좀 약화시키면서 주름과 처짐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외인성 요인이 광노화 현상이었죠. 이 광노화 현상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사실 손상받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뜨거운 뿐 아니라 태양광 중에 UVA와 UVB가 이제 피부에 도달하면서 피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게 사실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니까 얘를 항산화시키는 이 항산화 물질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서 활성산소를 좀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E 같은 이 항산화제나 뭐 글루타치온도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섭취하는 게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며, 이 자외선 차단과 병행할 경우에는 더욱 이제 강력한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선크림은 자외선을 절대 완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화장품 회사가 권장하는 대로 이거 12시간 지속됩니다. 그거 믿고 최소까지 믿고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최대한 수시로 더 발라야 됩니다. 제가 골프 치시는 분이라면 카트에다 놓고 매 홀마다 이동 과정 중에 바르라고 하는데, 자, 얼굴에 있는 수많은 털구멍과 땀구멍에서 이 피지, 즉 개기름과 땀구멍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즉 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 발라진 이 선크림의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는 이러한 물과 기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희석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굴에 접촉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거든요. 양치한다거나 식사 후에 입을 닦는다거나 안경을 고쳐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선크림이 자주 닦여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선크림의 제형을 우리가 뻑뻑한 타입을 쓰는 게 자외선 차단 능력 자체에는 좋지만 발림성 때문에 부드럽게 발라지는 타입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실제로 거기 적혀있는 수치만큼 자외선 차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눈밑이나 눈가, 이 눈꺼풀 위까지 꼼꼼하게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제가 잘 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햇빛에 의해 눈 주변에 이 광노화로 인한 노화 현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선크림 잘 바르자. 두 번째는 보습인데 이건 좀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빼고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굴의 중간 부위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간 부위에 있는 근육들 자체도 퇴화가 되지만 그 피부 표면도 나이가 들면서 중력에 의해서 처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광대 쪽이 이렇게 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광대 근육을 키워주게 된다면 여기에 볼륨이 살짝 올라가게 되니까 눈밑 꺼짐도 좀 좋아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를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근육 운동할 때 수축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버텨주는 운동, 이렇게 해주면 최대한 근육 발달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정맞게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면은 주름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올려주고 최대한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름도 좀 덜 생기면서 근육 발달을 시킬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웃는 인상, 즉 중안면에 있는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좀 쉽게 퇴하는 경우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 마스크 진짜 오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면 근육을 이렇게 쓸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한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 근육을 좀 일부러라도 키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데,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뭐 미간이나 이마, 자갈턱, 뭐 눈가 이런 부분이 아예 수축이 돼서 주름이 그냥 잡혀있는 고정주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주무실 때도 인상 쓰고 턱을 이렇게 꽉 까물어서 저작근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간중간 얼굴의 모든 힘을 풀고 이완시키는 버릇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쪽이랑 막 이쪽 잔뜩 수축되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내 수축된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자주 얼굴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얼굴 근육을 수축시킬 때마다 나 지금 갑자기 힘주고 있네. 좀 풀어줘야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화장품 관련 글이나 광고를 보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르세요 라는 걸 보지만 실제로 우리 만약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거 가습기 화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래서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막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보습제를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습제 뒷면을 보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40에서 50개까지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습제를 수분크림, 크림,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재생크림 막 이렇게 바르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백 가지의 전성분이 매일마다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장품 성분을 추천해달라는 인터뷰는 너무너무 많이 났죠. 근데 굉장히 강조하는 게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애매한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저희가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미땡 연고가 있는데 이거의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하고 또 소량으로도 이 손상된 피부를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염증 효과나 피부 재생 효과, 이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기존의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이 마데카소사이드보다도 적은 농도로도 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데 특히나 좀 탁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제가 이중 히알루론산 발라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있는 히알루론산을 제가 이중 히알루론산이라 얘기합니다. 히알루론산은
본인 분자량의 1000배 정도가 되는 물을 흡수하는 강력한 함수제인데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피부 안쪽까지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는 이 함수제를 발라주게 되고 이게 또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폐제로 이렇게 위를 도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일 성분들이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주는 넌 커메도제닉한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이렇게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둘 다 들어있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발라주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뭔가의 홈케어를 해주기보다는 기미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찰을 해주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자, 기미는 피부의 이러한 미세 염증 반응들로도 악화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문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희 피부과 논문에서 여럿 밝혀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모공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나 이제 손으로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자꾸 주는 건 모공을 자극을 해서 모낭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클렌징을 충분히 해주려면 그래도 얼굴을 문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난감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클렌징을 할 때는 좀 최소한의 자극을 주기 위해 거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제 세안 이후에 우리가 수건이나 타월로 물기 닦을 때 막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고 끝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수건이나 타월 등의 피부 마찰이 누적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는 기미 등의 이 피부 장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색소나 아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라겐을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된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몸 전체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지만 피부 콜라겐 생성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이 피부심 예전 5년 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 콜라겐을 먹는다는 것이 피부에는 쏘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학회에서도 그만큼 콜라겐의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흡수율을 높이는 발전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또한 또 연구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먹는 콜라겐은 분자량만 저분자량으로 잘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여겨지고 있고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 글루타치온과 같이 항산화 효과나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또 함께 섭취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섭취한 만큼 콜라겐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피부의 보습과 결 개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건데 이 자외선은 피부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노화 과정도 유발을 하는데요. 이 진피층 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탄력을 유지하는 임자들을 감소시켜서 잔주름을 유발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검버섯이나 흑자 이런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하죠. 사실 이 밖에도 피부의 다양한 기전으로 이 노화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이 빈틈없이 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이 대표적으로 UVA랑 B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B는 강력해요. 하지만 자외선 중에 비율이 좀 적고 피부 투과력이 좀 낮아요. 근데 UVA는 약한데 자외선 중에서는 비중은 높고 피부 투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면 선크림이나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거에 SPF와 PA가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UVB를 막아주는 지수가 바로 SPF, Sun Protection Factor인 거고요. UVA를 막아주는 것이 지수가 바로 PA, Protection Grade of UVA라는 건데 자, SPF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로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SPF라는 수치가. 자, 이것을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바를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양이나 아니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를 가득 차서 발랐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막 화장품 관련 글이나 광고를 보면 막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르세요 라는 걸 보지만 실제로 우리 만약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거 가부키 화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이 정의대로 여기 적혀있는 SPF 몇이다 이 정의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막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그냥 3, 4시간마다 무조건 덧발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건강은 이제 피부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유해균이 증가가 되면 이 체내 염증 물질이 늘어나면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부 염증과 그로 인한 트러블 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의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요거트나 뭐 김치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영양제나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뭐 유산균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들도 섭취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음식들은 장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특히 이제 다이어트나 체형 관리를 위해서 막 고지방,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탄단지 등의 이 함량과 칼로리만 생각하다가 사실 이러한 유산균적인 측면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당분 음식인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국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잃게 하고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이게 노화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당화 반응은 피부뿐만 아니라 이 혈관이나 신경 등의 다양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당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로 음료와 같은 대체당에 대해서 장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제로 음료들은 일반 음료보다 더 다량으로 섭취를 하니까 그냥 100ml 일반 음료를 먹는 것과 이 300ml짜리 제로 음료를 섭취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건강에 안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대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자, 일단 피부 같은 미용 분야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도 이 단 음식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재료라도 조립 방법에 따라서 당화 물질의 생성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고온으로 오래 조리하는 방식의 오븐 요리들, 뭐 예를 들자면 뭐 바비큐나 아니면 구운 빵, 그리고 뭐 이제 오븐 같은 거에 조리한 이 닭 요리들도 이 칼로리나 영양 성분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당화 물질, 이 당독수의 함량이 높게 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인데 우리가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피부의 염증과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결국 그러면 여드름을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 이러한 염증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유제품이나 초콜릿인데 우리 여드름과 같은 이제 피지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초콜릿이나 유청 단백질을 포함한 이 유제품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우유에 들어있는 호르몬이나 카제인 성분 등이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좀 증가를 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무지방이나 뭐 저지방 우유도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다크 초콜릿과 같은 이런 것들도 여드름의 개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나 논문들이 좀 꽤나 존재하기 때문에 좀 여드름이 심하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는 당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피부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근은 피부를 위한 음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베타캐로틴이 체내에서는 비타민 A로 변화에 대해서 이게 결국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와 건강을 보호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베타캐로틴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좀 줄여주고 활성산소에 의한 피부 노화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근의 경우에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요리를 했을 때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주름살 예방에 도움이 되며 또 이제 피지의 분비 조절을 통한 여드름이나 모공 관련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재미난 점이 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과도하게 먹게 되면 얼굴이 노랗게 보이는 이 케로틴 열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다 섭취하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자,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가지고 탄력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루테인이나 아니면 뭐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또 아보카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성분이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좀 예방해주고요. 피부의 탄력 유지나 뭐 색소 침착 완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테인과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좋은 걸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당근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용과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